안녕하세요. 도움을 베풀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된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인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랬기에 제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또한 외면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 제 행동은 결국 제 인생의 행복을 더욱 불려주었는데요. 그때 일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시절 제 어머니란 사람은 저와 여동생도 아버지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제 나이 5살 때쯤에 바람이 나서 말이죠. 당시엔 이혼이 그리 흔하지 않은 시대였기에 어머니는 아예 간 크게 잠적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아주 나중인 제 나이 고등학생 때 우린 건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겐 그저 원망덩어리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랑 민주한테는 엄마 아니냐. 너희가 장례식장에 가고 싶다면 말리지 않으마. 그때 아버진 저와 동생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지만 우린 그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고작 남자의 눈이 팔려 남편도 어린 자식들도 다 버린 사람에게 저 또한 정이라고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녀야 했던 아버진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부터 우리 남매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적엔 잠시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일을 떠나던 아버지에게 매달려 칭얼대고 많이 울기도 울었었어요. 하지만 아버진 우리를 두고 일을 가셔야 했고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주셨죠. 그런 감사한 분들이셨건만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두 분은 저와 동생을 좀 차별하셨어요. 고모들과 아버지도 전에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셨다더니 그게 손주들에게까지 나타난 거예요. 얘 민주야, 누가 안 뺏어 먹어?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먹니? 네 오빠 좀 더 많이 먹게 넌 그만 먹어. 할머니랑 할아버지 왜 맨날 오빠만 예뻐해요? 오빠도 많이 먹었는데 왜 나만 먹을 거 가지고 계속 차별해요? 맨날 맛있는 반찬은 오빠 앞에 놔주고 내가 많이 먹으면 눈치 주고 옷도 매번 오빠 거 먼저 사주고 난 나중에 사주고. 두 분은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무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난 분들 아닙니까? 그랬다 보니 두 분에게 남녀는 지금처럼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 두 분을 말렸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차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날이 갈수록 동생에게 미안해져만 갔죠. 민주야,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 오빠가 늘 미안해. 때문에 전 저라도 동생에게 누구보다 다정한 오빠가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늘 저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훨씬 두둑이 주셨던 용돈도 동생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곤 했죠. 때문에 저와 동생의 사이는 좋았지만 억울함 때문인지 동생은 사춘기 시절엔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사나워졌었어요. 하나 반전인 건 그렇게 사납쟁이던 애가 나중엔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가며 선하게 살더니 결국 목사와 결혼해 교회 사모님이 됐다는 겁니다. 결혼 후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 인생은 참 신기하다 싶지 뭐예요. 한편 전 할아버지 할머니와 힘들게 우리를 위해 돈을 벌어주신 아버지 덕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뒤엔 크고 좋은 회사에도 합격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두 분이 너무 그리워요. 아직 제대로 키워주신 은혜도 한 번 갚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셨을까요?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 사무치게 슬펐던 건 그 기쁨을 나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분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차례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당시 아버진 이젠 가족 곁에서 살고 싶다며 제가 대학에 갈 때부터 서울에 비디오 가게를 차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을 그리워하는 절 안아주며
아버진 제 취업 합격을 축하하는 동시에 위로도 건네주셨죠. 그 마음 하나면 됐다. 이런 널 보고 두 분은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계실 거야. 이후 전 할아버지 할머니께 못해드린 몫까지 전부 더해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나이 30대 초반엔 동생과 동갑이던 아내와 중매로 결혼도 했죠. 아내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의 동생인 처제와 처남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내를 만난 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후 차례로 딸과 아들도 나오며 행복하게 살던 와중 아버진 동생의 결혼까지 지켜본 뒤 고향으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난 이제 도시가 싫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우리 친척들도 많고 내 친구들도 많아서 외로울 일도 없어. 이게 날 위한 일이니 진짜 날 생각한다면 날 모시겠다는 말 좀 그만하고 그냥 보내주거라. 아버진 그냥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도시란 곳이 서울이든 어디든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진 10대 중반 시절까지 살았다던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형태는 조금씩 변해갔고 저 또한 나이 40대 중반에 큰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를 나온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제 회사를 차린 거죠. 그동안 계속 구상해온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이 있었기에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난 당신 믿어. 당신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사람이잖아. 그때 아내는 그런 제 뜻을 누구보다 굳건히 지지해줬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아버지도 걱정을 조금 하시긴 했지만 우려보단 믿음을 더 크게 주셨었죠.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자신의 것만 처음엔 사업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선 의혹이 그땐 오히려 실패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제발요. 제발 대출 좀 조금이라도 더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객님, 은행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대출받은 금액도 상당하시잖아요.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은행 문턱을 제 집 드나들듯 넘어다녔어요. 하지만 대출엔 한계가 있었고 저는 결국 손대선 안 될 마지막 금융권에까지 고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행히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자, 바꿔라. 괜히 위험한 곳에 손 벌리고 다니지 말고 이거 가져다 써. 저는 원래 힘들어지기 전까지 양가에 다달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그 돈을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셨다. 거기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까지 일부 보태 제게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께 거절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왜 자꾸 절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못난 자식을 만드세요. 제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져다 써. 너 꼭 해낼 자신이 있다며.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 혹시 사채 같은 거 썼다가 집안에 풍비박산이라도 나봐라. 네 처 그리고 네 애들은 어떡할래? 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곁에 있는 가족이야. 하지만 아버지도 장인 장모님도 같은 말을 제게 건네며 끝내 돈을 꼭 지어주셨어요. 그땐 정말 이런 내 자신이 싫고 한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타박하긴커녕 늘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아이들은 아빠 힘내시라며 출근하는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죠. 심지어 그땐 동생과 처남네도 절 조금이나마 도와줬어요. 처제는 사정이 있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보, 나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이 고마움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 거야. 저는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도 더욱 이를 꽉 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불법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아닌 이상 거래를 따내고 투자를 받기 위해 저는 정말 내가 개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부하면서 구르기까지 했죠. 절 믿어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내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요. 그 악다구니가 빛을 발한 건지 다행히 제 사업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을 때쯤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제 회사는 직원도 20명이나 되는 안정적인 회사로 업계에 자리 잡게 됐죠. 물론 은행 빚도 청산했고요. 처남, 처제, 이번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바가지 동남아 여행 한번 다녀오자. 여행 비용은 내가 다 댈게. 아, 됐어. 뭘 보태. 물론 나한테도 큰돈이긴 하지만 나 힘들 때 모두가 도와줬던 고마움에 대해 이렇게라도 이자를 갚고 싶어. 다들 빌려준 돈만 돌려받았지 내가 주려던 이자는 끝내 안 받았잖아. 그때부터 전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돈도 갚고 양가의 장남이자 맞사위로서 다시 효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고 양가 부모님께 큰돈이 들어가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제가 나섰죠. 가족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에선 기존 직원에 더해 2명 정도 직원을 더 채용하던 중이었어요. 회사가 조금 더 커진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항상 면접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전 그래도 지원자들의 면접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제 사연의 주인공인 특별한 인연 정국 씨를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 회사의 장가지로 시작해 나무 뿌리로 뻗어나가고 싶은 지원자 박정국입니다. 당시 지원자였던 정국 씨는 면접 의자에 앉아있을 때부터 뭔가 눈길이 가더군요. 긴장한 듯 두 주먹을 꼭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뒀던 정국 씨는 눈빛이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게다가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이 사람이 참 선하고 맑아도 보이더군요. 때문에 전 내심 저 청년이 면접을 정말 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국 씨의 면접 인사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기엔 영 아니올 시다였죠.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조부모님과 5살 어린 동생과 넷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저는 희생정신과 사랑을 배웠어요. 가난하고 연로하신 조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저와 동생을 도덕관념이 바뀐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두 분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 비록 명문대는 아니어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저는 하고자 하면 끝내 해내고 마는 열정과 노력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배운 사랑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저를 입사시켜 주신다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불태우고 희생을 겁내지 않을 겁니다. 멋진 말과 포부였지만 솔직히 이 정도의 인사말은 다른 면접자들에게서도 많이 듣던 흔한 멘트였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영 흥미가 없는 표정이었죠.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네, 포부와 각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건가요? 대학 졸업 후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뭘 하셨죠? 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그동안 15군데 회사에서 떨어지고 이곳이 16번째로 지원한 회사예요. 처음 지원은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지금에 이르렀어요. 물론 아무 회사나 지원한 건 아니고 꼭 하고 싶었던 이쪽 업계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한 겁니다. 뭐 저렇게 솔직해? 그럼 떨어지고 떨어지다 갈 곳이 없어서 여길 왔다 이거야? 그러게요. 좀 불쾌하네요. 당황스럽더군요. 대체 저런 얘기를 아무리 사실이라고 한들 왜 하나 싶더라고요. 불쾌했는지 제 옆에 다른 면접관들은 표정을 굳히고 수군대기도 했죠. 하지만 정국 씨는 기죽지 않고 준비한 다음 말을 계속 이어나가더군요. 그 뒤의 말은 솔직히 좀 놀라웠어요.
정국 씨는 무작정 저희 회사에 이력서만 넣은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오기도 했더라고요. 정국 씨는 저희 회사의 양력과 10년 동안의 성과, 위기와 해결 시기, 역사 등을 줄줄이 읊었거든요. 정말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내용은 구체적이고 정확했죠. 그리고 정국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의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부디 불쾌하시지 않길 바라며 말하자면 이 회사는 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업계에서 인정도 못 받고 운도 따라주지 않아 많은 풍파에 시달렸지만 이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며 성공을 향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업계에서 작아도 무시 못할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저의 다소 창피할 수도 있는 과거를 늘어놓았던 건 그만큼 꼭 이 회사에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어요. 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온 이 회사처럼 비록 사회초년생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렵고 험난했지만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더없이 끈질기고 성장해 나가는 인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정국 씨는 뽑아만 주면 정말 이 회사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회사에 대해 많이 공부도 하고 자신을 비유한 노력은 괜찮았지만 솔직히 면접 내용만 보면 특출난 인재라고 장담하긴 힘들었어요.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왔나 싶었죠. 솔직히 학력이야 명문대는 아니어도 인서울 내에 괜찮은 대학이었기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 데려오기엔 무리가 없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면접 내용이었기에 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죠. 대표님, 저흰 솔직히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쪽 지원자가 스펙도 좋고 면접도 더 잘 보지 않았나요? 그래도 난 박정국 이 사람을 뽑고 싶네. 아니, 대체 왜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간절해 보이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건 실력이잖아요. 이후 다른 직원들은 정국 씨가 아닌 다른 지원자를 뽑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정국 씨를 강력히 밀어붙이며 직원들을 설득했어요. 물론 선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네들이 봤다던 그 간절한 모습, 그 간절해 보이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네. 누군들 취업이 간절하지 않겠냐만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애가 타는 간절함이 강렬한 사람이야. 능력 중요하지. 하지만 비슷한 학력에 똑같이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사람이 특출나면 얼마나 특출나겠나. 물론 예외는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는 최선을 다해 내 일처럼 회사 일에 임해줄 이런 간절한 사람이야.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지만 내가 대표니 내 말 믿어보게. 그리고 자네들도 알잖나.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 나쁘지 않은 거. 난 왠지 이 사람은 놓치면 후회할 거란 느낌도 드네. 이건 그냥 과장일지도 모르겠지만 난 이 사람을 정말 뽑고 싶어. 그렇게 정국 씨는 제 강력한 의지로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장담한답니까? 처음엔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내심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정국 씨는 회사에 적응을 잘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국 씨가 제일 일찍 출근했지? 아침마다 기운 빠져도 힘차게 이렇게 인사해주는 정국 씨 인사를 들으면 우리까지 다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풍기는 기운이 워낙 밝고 선했던 친구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국 씨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일도 정말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게 했죠. 그렇게 노력하는 데다 생각보다 일을 잘하기까지 하니 처음엔 정국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몇몇 직원들도 나중엔 정국 씨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정국 씨를 채용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운명의 톱니바퀴는 박차를 가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저거 정국 씨잖아? 그날 외근을 나갔던 전 일이 끝난 후 회사 동네로 돌아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그 동네에서 술 모임을 갖자고 했었거든요. 때문에 차는 집에 두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저보다 조금 앞에서 정국 씨가 걷고 있지 않겠어요? 당시 정국 씨가 자주 입고 다니던 옷이 있었는데 딱 그 옷을 입고 있던 데다 특유의 덥수룩하던 뒷머리까지 더해져 전 한눈에 정국 씨인 걸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참,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도 정리하고 공부도 좀 했나 보구만. 참 기특한 직원이야. 정국 씨는 자주 늦게까지 남아서 그날 업무를 정리하고 복귀도 하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퇴근이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정국 씨를 불러 인사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국 씨가 왼편의 한 낡은 건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길 왜 들어가지? 저기는... 그 건물에 달려있던 간판을 본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건물은 그 동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오래되고 많이 노후된 고시원 건물이더라고요. 분명 면접 때 이야기를 듣기로선 조부모님이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고시원에 들어가는 건가 싶더군요. 혹시 볼 일이 있어 들어갔다가 금세 나오려는 건가 싶었지만 꽤 한참을 기다려봐도 정국 씨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정국 씨,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할만한가? 네, 대표님.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인 전 다음날 정국 씨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정국 씨는 특유의 씩씩한 말투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게 실례는 아닌가 싶어 계속 말을 빙빙 돌리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죠. 혹시 자네 이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나? 일부러 뒤를 밟은 건 아니고 어제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자네가 고시원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었어. 자네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나? 그 뭐냐, 조부모님하고 여동생이랑 살았다지 않았어? 아니면 다른 가족들은 지방에 있는 거야? 저를 보셨어요? 아니요, 전쭉 서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생과 살았던 게 맞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진 제가 고등학생 되고 20살 됐을 때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만. 그럼 동생은 따로 사는 거야? 자세한 사정은 달랐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던 정국 씨의 사정에 저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땐 자꾸 더 자세한 사정을 캐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마 정국 씨가 들어갔던 고시원 건물이 낡아도 너무 낡아 보여서 회사 대표로서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물음에 정국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그리곤 씁쓸히 웃으며 가슴 아픈 사정을 털어놓았죠. 그게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집에 둘이 살았었는데요. 동생이 몇 년 전에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 병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지금은 병원에 쭉 입원해 있어요. 저런, 그럼 조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은 어쩌고 왜 고시원에 있나? 동생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두 분이 집 말곤 남겨주신 재산도 별로 없었고 꾸역꾸역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은 잘 되지 않아서 방법이 없었거든요. 동생 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지 않던 워낙 희귀병이다 보니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법하고 약이 많아요. 그래서 동생을 살리려고 집을 포기하고 그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국 씨는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집도 포기하고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니 정국 씨는 회사에 붙기 전엔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뛰었었다는군요. 그리고 취업을 한 지금도 회사에서 퇴근한 후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낡았어도 고시원 비용이 요새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작년에 또 5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돈이랑 생활비라도 벌려고 투잡을 뛰고 있었어요. 회사 월급은 거의 다 동생 병원비로 쓰고요. 그래도 회사 생활엔 지장 가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넨 다른 직원들보다 출근도 먼저 하고 공부하고 업무 정리한다고 퇴근도 늦게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와중에 대리운전까지 뛴다고?
그래가지고 자네 몸이 버티나? 힘들다고 발전하지 않으면 제 자신에게도 회사에도 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 아직 팔팔한 29이라 괜찮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제가 힘들 때 대표님이 절 이 회사에 붙여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병원비 부담도 많이 줄어서 전혀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직원들의 사정을 더 잘 파악하고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 싶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들었죠.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봤던 간절함과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배로 뛰어다녔던 정국 씨의 노력은 모두 여동생을 책임지기 위한 오빠이자 가장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저는 먹먹해진 가슴을 우선 가라앉힌 뒤 정국 씨에게 물었어요. 그래, 고시원은 어떤가? 건물이 많이 낡아 보이고 요새 열악한 고시원도 많다는데 지낼만은 한가? 창문이나 에어컨은 있어? 지금 한여름이잖아. 창문은 없고요. 중앙 냉난방 형식이라 방엔 따로 에어컨도 없어요. 그래도 공용 샤워실 가서 샤워하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지낼만 합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려면 끝도 없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더라고요. 저야 조금 불편하면 그만이지만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제 동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동생은 제 전부예요. 그런 동생을 위해서라면 힘들게 일하고 지내는 것이 불편한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그 와중에 어떻게든 씩씩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더욱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고 늘 마음 쓰이던 여동생도 있었기에 더더욱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의 그 안타까운 대화는 몇 날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제 아내와 마침 저희 집에 놀러와 있던 여동생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우선 병원비는 어찌저찌 해결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사람이 살아도 좀 멀쩡한 곳에서 살긴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부동산에 좀 알아보니까 그 고시원 정말 열악한 곳이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엔 돈 생기면 한 달씩 짧게 머물고 다시 나가는 노숙자들도 많다더라.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그것도 자기 동생 병간호하느라 빛도 안 들어오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되는 그곳에서 계속 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더라고.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 우리 회사에 취업한 뒤론 쭉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내가 머물 곳이라도 좀 마련해주고 싶어. 저는 정국 씨의 사정과 며칠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아내와 여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니 집을 사주거나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무리해서라도 작은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나친 친절인지 혹시 해주고 싶다면 아내의 생각은 괜찮은지 물어본 거죠. 생각해봐. 정국 씨도 정국 씨지만 만약 그 동생이 퇴원이라도 하면 어디서 지내겠어? 그 동생도 지낼 곳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다고 한잘 그 고시원에 머물게 둘 수도 없고. 당신 참 좋은 생각했네. 난 당신이 도와주고 싶다면 찬성이야. 당신도 비록 가족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럼 이젠 여유가 되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오빠. 그리고 만약 오빠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든 오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말이야. 저보다 훨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아내와 동생은 당연히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허락을 구한 뒤 결국 정국 씨를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 정국 씨가 동생과 둘이 지내기 적당한 방 2개, 거실 하나짜리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음 같아서야 더 넓은 집을 알아봐주고 싶지만 저도 부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바쁜 절 대신에 발품을 팔아준 사람은 고마운 아내였지만은요. 여보, 이따 퇴근하고 나랑 집 좀 같이 보러 갈 수 있어? 오늘 본 집 중에 괜찮은 집을 찾았거든. 열심히 괜찮은 집을 찾아다니던 아내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한 준 신축 빌라에 절 데려가 주더군요.
집은 적당히 넓고 깨끗했으며 볕도 남향이더군요. 부동산 주인도 제게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며 그곳을 적극 추천했어요. 집주인이 직접 이 건물에 사는 곳이라 전세 사기 걱정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내부도 깨끗하고 역에서 멀지도 않고요. 여긴 거실 앞이 다른 건물로 막히지 않아서 환기도 잘 돼요. 전 세입자들도 집을 사서 여길 나간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더 살고 싶어 했다니까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이었습니다. 역에서도 가깝고 저희 회사에서도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기에 위치도 딱이었어요. 게다가 공실이었기에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기도 했죠. 저는 당장 그날 그 집을 계약한 후 다음날 정국 씨에게 물었어요. 자네 오늘 퇴근하고 또 대리운전하러 가나? 네, 대표님. 그럼 그 전에 잠깐 나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할 말도 있고 보여줄 것도 있어서 그래. 잠깐이라면 당연히 됩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저는 퇴근한 후 싹싹하게 대답했던 정국실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의아해하던 정국신 결국 참지 못하고 묻기도 했어요. 대표님, 대체 어디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거의 다 왔네. 자, 여길세. 올라가세. 저는 그런 정국 씨에게 허허 웃어 보였습니다. 우린 머지않아 전셋집이 있던 빌라에 도착했고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정국실 3층의 그 집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니 정국신 텅 빈 그 집을 보며 더 궁금증을 숨기지 못했죠. 이 집 어떤가? 깨끗하지? 예, 창문도 크고 좋네요. 저도 언젠가 다시 돈을 모으고 동생 병도 나오면 꼭 이런 집을 구해서 살고 싶어요. 그건 그렇고 여길 대체 왜?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먼. 이 집, 이제부터 자네가 살 집일세. 그러니까 그 고시원에서 나와서 이젠 여기서 지내게. 전세 보증금도 내가 냈고 관리비도 내가 집주인에게 다달이 이체해주기로 했어. 그리고 나머지 공과금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자넨 이제 자네 동생만 보살피면서 여기서 지내게. 그 월세라도 아끼라 이 말이야. 네? 이 집을 절 위에 얻으셨다고요? 제 말에 정국 씨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리곤 다시 한번 집을 쓱 둘러보더니 마구 도리지를 치며 거절의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그런 정국실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중했죠. 대표님, 혹시 저번에 제 사정을 듣고 이러시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제가 대가도 없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너무 과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걸 받아버릇하면 안 돼요. 내가 자네를 위해서만 이러는 줄 아나? 날 위해설세. 네? 생각해보게. 자네가 그 열악한 곳에서 살다가 병이라도 나거나 월세 좀 더 벌겠다고 힘들게 일하다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면 누구 손해인가? 자네를 뽑아서 월급 주고 있는 내 손해지. 그렇다고 자네를 자르고 싶지도 않네. 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주는 자네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날 위한 투자다 이거야. 어차피 전세라 보증금은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받을 건데 나한테 크게 손해될 것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게다가 동생을 그렇게 위한다면서 오빠라는 사람이 왜 멀리 생각을 못해? 자네 동생이 지금이야 계속 병원에 있다지만 나중에 잠깐 퇴원할 일이 생기거나 아예 퇴원하게 되면 어쩔 텐가. 월세 더 주고 그 낡은 고시원에 방을 하나 더 얻어줄 셈이야? 가뜩이나 몸이 아픈 자네 동생을? 자네 동생도 퇴원하면 몸을 쾌적한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내 호의를 받아주게. 그럼 내 마음이 더없이 고마울 것 같네. 저는 점차 엄했던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며 마지막엔 정국 씨에게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정국 씨가 제 호의를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정국 씨는 제 말에 차마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구더군요. 저는 그런 정국 씨의 손을 꼭 잡고 덧붙였어요. 나도 자네처럼 조부모님 손에 자라서 대학생 때 두 분을 잃었네.
그리고 참 많이 미안했던 여동생도 있지. 그래서 자네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아. 이보게, 나도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네. 날 키워주신 조부모님과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내 아버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사람은 혼자선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든 법이네. 비록 내가 자네 가족은 아니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중요한 건 내가 자네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고 자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대표님, 그렇게 간지럽게 부를 거 없어. 난 내가 세상에 받은 것들을 자네에게 돌려줄 뿐이야. 그러니까 내 호의를 받아들이고 부디 희망을 잃지 말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은혜 제가 정말 잊지 않고 언젠간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국 씨는 결국 제 호의를 받아들이며 엉엉, 아니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계속 씩씩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그 어린 사람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날 터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힘겨운 청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몇 번이나 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정국 씨는 얼마 뒤 이번엔 자신이 제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주말에? 아니 왜? 이번엔 제가 꼭 모시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 저는 흔쾌히 주말에 정국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국 씨가 절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정국 씨 동생이 입원해 있던 병원이었어요. 조금 당황해하는 제게 정국 씨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이러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죄송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동생이 꼭 대표님을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부탁해서요. 아픈 동생 부탁을 제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할 거야 뭐 있나. 아이 그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민망해서 그러지. 자, 들어가세. 저는 급히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산 선물 세트를 들고 정국 씨 동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파리한 안색의 정국 씨의 동생은 저를 보곤 벌떡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선생님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몸이 아파서 직접 찾아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셔와달라고 오빠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우선 앉으세요. 아프신 분이 왜 이렇게 서서. 저희 오빠에게 더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앉아서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때문에 집까지 판 오빠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면목조차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긴 늘 괜찮다고 웃어 보이는 오빠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대표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벅차서요. 대표님, 이 은혜는 저도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과한 감사 표현에 오히려 제가 민망해지더군요.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정국 씨 동생의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리며 아니라고, 이건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국 씨가 좋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베푼 친절이라고 웅얼거렸죠. 정국 씨가 회사에서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국 씨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거예요. 참 훌륭한 오빠 두셨더라고요. 그러니 감사는 저 말고 정국 씨에게 하세요. 그리고 부디 꼭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계기로 단순한 대표와 직원 사이였던 정국 씨와 전 좀 더 특별한 인연이 됐습니다. 이후 저는 정국 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기 위해 아예 직원들 식대도 다 올려줬어요. 어차피 물가도 많이 올랐고 꼭 정국 씨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대표로서 직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정국 씨는 저에게 보답을 하겠다며 회사 일을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해주더군요. 대표님 자녀분들은 회사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혹시 정국 씨가 대표님 아들 아니에요? 어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죠? 이 애끼 이 사람아, 나랑은 애초에 성이 다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정국 씨를 보며 직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정국 씨가 제 숨겨둔 아들이 아니냐는 말도 했죠. 또한 정국 씨의 동생인 은혜는 다행히 이후 병세가 나아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갔고 저는 아내와 함께 한 번씩 문병도 갔어요. 그렇게 정국 씨 남매와 아내도 인연이 되어 아내는 은혜가 퇴원했을 땐 두 사람의 집에 반찬도 해다 주며 은혜와 시간도 보내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지다가 보니 저와 아내는 아예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정국이 형, 우리 주말에 아버지랑 셋이서 사우나 갈래요? 저 때 진짜 잘 미는데? 헐, 우리만 빼고? 은혜야, 우리도 엄마랑 셋이 같이 가자. 자연스레 우리 두 아이도 정국 씨 남매와 친해졌습니다. 나중엔 아이들끼리 오빠, 언니, 형 하는 사이가 될 정도로요. 너무 친해진 나머지 우리 남녀가 나뉘어서 사우나까지 같이 갈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렇게 10년도 훌쩍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늘 제게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을 하던 정국 씨, 아니 정국인 우리 회사의 경사까지 불러왔습니다. 박 과장, 드디어 해냈어. 자네가 해냈다고. 그동안 퇴본하지 않았어도 묘하게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던 저희 회사는 드디어 기술 하나로 특허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를 한 걸음 더 발돋움하게 만들어준 경사였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어느덧 과장이 된 정국이었어요. 회사에선 이름이 아닌 꼬박꼬박 직함으로 정국이를 불렀었던 전 정국이를 얼싸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소식을 들은 정국이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선 저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죠. 와, 대표님, 이게 전부 대표님이 아낌없이 지원하고 밀어주신 덕분이에요. 아닐세, 이건 밤잠도 줄여가면서 개발에 몰두했던 자네 덕분이야. 자넨 우리 회사의 보배네, 보배. 대표님, 과장님, 축하드려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해내셨네요. 이거 우리 오늘 소고기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못할 거 뭐 있어. 다들 오늘 허리띠 풀 생각해. 오늘 회식은 당연히 내가 쏘겠네. 메뉴는 한우야. 다른 직원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특허를 낸 뒤 저희 회사는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15개 회사에서 떨어지고 누구보다 간절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정국인, 그렇게 회사에 엄청난 공적을 세운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어 있었죠. 분명 다른 회사에서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을 텐데 여태 저와의 의리를 지켜주고 있는 정국이에게 저는 아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아무리 오래돼도 믿지 못할 직원들이 많다는데 제 오른팔이 되어 회사를 지켜주고 있는 정국이가 너무 든든할 따름이에요. 특허를 받은 날 우린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한우 회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날 조금 술기운이 오른 정국인 저와 둘만 남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님, 사실 저는요, 예전에 괜찮은 척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전 세상에 동생과 둘만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두려웠어요. 우릴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철저한 남이라고 생각했고요. 에휴, 그래. 아닌 척해도 분명 자네 속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네. 그래서 저 동생이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도 이젠 이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살아갈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신 분이 바로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전 정말 이 회사 일을 남 일이 아니라 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활을 걸었던 거예요. 제 은인의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과를 제가 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다 대표님 덕분인 겁니다. 대표님의 작은 베품이 지금의 저와 동생을 만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 사람아,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주고 이렇게 내 옆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만든다고 한들 절대 꺾이지 말게. 자네와 은혜에겐 나와 우리 가족이 있잖나. 지금 다행히 은혜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 병원에서 꾸준한 관리만 받으며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혜의 희귀병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관리만 잘 받고 건강에 신경 쓰며 살면 예전처럼 위중한 상황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저희 가족은 종종 두 아이와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지며 살고 있어요. 90이 넘은 아버지는 드디어 고집을 꺾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정국이와 은혜는 그런 아버지께도 한 번씩 안부 인사를 와주곤 하죠. 정말 어찌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은혜도 은혜지만 나이 40이 넘은 정국이가 제발 장가를 가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아니라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저는 종종 정국이에게 잔소리를 하곤 하죠. 그러면 정국이는 사람 좋게 웃으며 이렇게 빠져나가곤 해요. 은혜가 시집 가는 거 보고 나면 그때 저도 생각해 볼게요. 전 은혜한테 오빠이지만 또 아빠나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행복해지는 걸 봐야 저도 마음을 놓죠. 여전히 동생밖에 모르는 착한 정국이와 그런 오빠에게 여전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보면 저 또한 여전히 가슴 아프고 기특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혹시 두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내심 세상에 둘만 남은 그 두 아이에게 힘이 되는 한 아버지 같은 존재로 남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땐 예전처럼 늘 두 아이의 뒤에서 버티고 도움이 되어줄 생각이죠. 제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듯 저도 그렇게 두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언젠가 두 아이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날이 추울수록 우리 주위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의 도움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와 결국 자신의 선행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 곧 다가올 추운 겨울엔 잠시 시간을 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한 번씩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된 정국이에게 짧은 인사를 마치고 물러가 볼게요. 정국이 자넨 늘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나도 늘 말했듯 오히려 더 고마운 건 나일세. 자네로 인해 난 내가 세상에서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네와 은혜라는 소중한 인연을 얻고 회사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으니 난 베푼 것보다 훨씬 넘치게 돌려받지 않았나. 자네 만난 건 자네보다 내게 더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네. 그러니 우리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주며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보세. 우리 가족이 있는 한 자네와 은혜는 세상에 둘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게. 사랑하네. 친구이자 회사 대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말이야. 평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남기니 부끄러우면서도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정말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